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포함해가지고 약을 먹어서 내가 치료했다고 생각하는 건물입니다. 치료가 된 게 아니라 합병증을 미룬 겁니다. 약은 임시방편이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혈관 상태가 좋게 만드는 음식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만성대사질환에서 약은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고혈압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혈압을 강력하게 짜줘야 하지. 조직에다 산소를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심장 혈관 같은 경우는 대동맥에서 출발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게 심장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혈관은 얇으면서도 대동맥과 바로 붙어 있는 첫 번째 혈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막히거나 찢어지기가 쉽겠습니까?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 터지고 심근경색 생기고 심장혈관 찢어지고 대동맥 찢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혈압을 낮추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팔뚝 혈압 낮추겠다고 혈압을 억지로 약으로 낮추게 되죠. 이런 고혈압 약물로다 혈압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말초에 있는 혈관들 상태는 더 나빠지는 거죠. 더 저산소증에 빠지고 더 악화되는 거. 약을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혈압이 높은데 약을 안 먹으면 당장 큰 위험성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거를 약을 먹어서 내가 치료했다고 생각하는 건물입니다. 치료가 된 게 아니라 합병증을 미룬 겁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를 자생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을 억지로 낮추는 조치를 하면 근육에 있는 세포들은 당을 받아들이는 당 분래성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혈당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조직들이 당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그대로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들의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강제의한 합병증인 말초 혈관 합병증이나 투석 상태 가거나 실명 상태 가거나 당뇨발 상태 가거나 신경증 상태 가거나 그래서 구토 계속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뇨를 치료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말초에 있는 혈관들 상태 나빠져가지고 긴 대사의 제일 끝판왕인 암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 때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게 나온다는 거는 최근 2주인의 식생활이 지방식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응급실에서도 이 리피드 프로파일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놀라운 수치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30대 중반 남성이었는데 중성지방 수치를 150 정상이라고 보는데 보통 중성지방이 높아봐야 300, 400, 500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설명을 하고 당장 식생을 바꾸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며칠 전에 5천을 본 적이 있습니다. 5천. 그 아마 1000만 돼도 혈액을 뽑기만 해도 약간 하향이가 돌 거예요. 지방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 두통 때문에 왔었던 분이었는데 막 여러 번 제가 잔소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 특성이기도 한데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확인이 됐으면 환자한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식생활을 바꿔보라고 교육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한 다음에 그걸 못하거나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에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스타틴 약을 쓰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짧은 진료 환경에서 또 환자들 수용도 낮아지고 또 워낙에 우리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방 중심 식상을 많이 하고 가공식품의 식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고 그냥 약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그거는 사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고지혈증 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연구 중에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심혈관 질환에 이완될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상 수치보다 더 낮게 이렇게 목표로 두는데요. 물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문제는
그걸 약으로 낮추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콜레스테롤을 계속 주면서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는 약을 쓴다는 게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식생활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 이것은 필패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식사를 통해서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근본적인 치료지.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의 당대사를 좋게 만들고 인슐린 불내성을 해결을 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치료지. 약을 쓴다. 그래서 내가 치료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비만 상태를 줄이는 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지방세포들은 죽어있는 세포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세포인데 지방을 머금고 있는 세포인 겁니다. 그럼 그 세포들도 에너지 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층에도 혈관이 다 가야 됩니다. 지방층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혈관들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초 혈관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그쪽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한 압력이 더 높아지는 거고 또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요. 일단 우리 몸의 지방을 피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 지방 먹는 걸 피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지방이 쌓이는 걸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복합 탄수화물이 아닌 단순 탄수화물, 가공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었는데도 우리 몸의 혈액에는 지방이 떠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지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곳의 근육 세포 사이에 배둘레의 내장 사이사이에 있는 장기막 사이사이에 다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대사질환의 1등 공신이 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라고 다 우리 몸에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복합당이라는 게 있고 단순당이라는 게 있죠. 복합당이라는 거는 정제가 덜 되고 껍질째로 최대한 원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흡수가 느린 거를 복합당이라고 하고요. 단순당이라는 거는 갈아가지고 흡수가 빠르게 만든 상태를 말을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 통밀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에너지를 주는 효과가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단순 탄수화물 중에 하나가 액상과당이거든요. 콘시럽이라고 하죠. 옥수수에서 추출된 물질을 시럽으로 만들어가지고 당만 뽑은 겁니다. 얼마나 당을 빨리 올리겠습니까? 게다가 액체인데다가 흡수도 엄청 빨리 되죠. 액상과당 음료수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물 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게 되면 혈당 피크를 엄청나게 심하게 올리게 됩니다. 과자, 빵, 떡면, 그 다음에는 음료수, 요런 것들을 꼭 피해줘야 됩니다. 혈당 올려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혈행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중에 완전히 나쁜 지방을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보다도 트랜스 지방이 훨씬 더 나쁜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대표되는 식물성 기름이기는 한데 상온에서 굳을 수 있게 만들어진 수소가 첨가된 기름이거든요. 요게 이제 저렴하고 튀김 음식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쇼트닝이나 마가린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과자 같은데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피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름이 있습니다. 너무 오메가6 비율이 큰 이런 것들은 몸에서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기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족용으로 쓸 때에도 다른 기름들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어떤 물질이든지 너무 고온에 튀기거나 불에 직화해서 굽거나 하면은 발암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튀김 음식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
들기름이나 아보카도 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죠. 첫 번째 짠 올리브 오일이나 요런 것들을 드레싱으로 뿌려서 섭취를 하는 게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좋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두꺼울수록 단기 오지 않는다. 당뇨병의 기준이 된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근육세포들이 많을수록 당의 불내성이 올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지. 우리가 요즘 이제 몸짱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쉐이크 먹어가면서 몸을 키운다든지 이런 상태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라는 거는 분명히 질소화물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몸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암모니아 대사라든지 이렇게 늘어나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단백질 신화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채소에서 현미에서에 흡수되는 단백질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할 수가 있고 단백질을 많이 먹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단백질, 쉐이크나 이런 걸로 섭취하는 거는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단백질을 먹고 싶다면 좋은 계란 하나 정도, 닭가슴살, 일부 정도 이렇게 과도하지 않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지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방식이로 제일 대표되는 게 저탄 고지식이 방법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탄 고지라는 거는 지방 흡수율을 많이 늘리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여서 지방 대사를 통해서 지방산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몸에 대사를 하게 되면 살이 빨리 빠진다는 이론입니다. 빨리 빠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극도로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이 몸에 이롭냐 하면은 또 몸에 생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방을 골라서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버터나 뭐 이런 것들로 하시는데 버터로다가 채소들을 볶아가지고 이렇게 먹어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저탄고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탄고지를 4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탄고 하면서 케톤 나올 때쯤 되면 막 어지럽고 막 구역감 있고 감기 걸린 상태처럼 되거든요. 당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요. 케토플루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태까지 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케톤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케톤까지 발생시켜 가면서 하는 게 맞는가? 체중을 당장 줄이는 듯 도움이 될지 언정, 몸의 정상 생리 기능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보다는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몸의 대사를 정상적인 과정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보면 복합 탄수화물 정용류 중심의 식사와 채소 중심의 식사를 더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탄고지에서도 좋은 지방을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MCT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중세 지방산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이런 좋은 지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을 많이 먹는 거를 좋은 지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기에 있는 지방이 독성 물질들의 또 집합 역할을 하고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고기들은 다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은 염증을 몸에서 일으키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 지방을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높으면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의 악화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적절하게 2인 있고 오메가6가 한 2에서 4 정도 있고 요런 비율을 맞춰준 그런 지방산을 먹었을 때에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류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몇 번 말씀드리는데 소나 돼지가 풀을 먹고 자라야 이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이는 곡류들을 먹이면 얘네들이 오메가3 대 6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육류들이 안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육류에서 지방을 먹어야 된다면 정말 청정박목한 풀을 뜯어먹은 육류의 지방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공장식 축산 환경에서는 그런 고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또 삼겹살 좋아하고 2 플러스 1등급 소고기 좋아하고 이런 입맛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육류를 소비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는데 고기를 섭취를 하려면 지방 많은 쪽보다는 지방이 원래 적은 부위를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3등급 고기라 그래서 근육 사이에 지방이 덜 분포돼 있는 그런 육류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플러스 1등급 이런 걸 찾지는 마십시오. 돈 주고 안 좋은 고기를 먹는 꼴입니다. 입에는 달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앞다리살, 뒷다리살이 근육 사이에 지방이 적은 부위거든요. 이런 부위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삼겹살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일단 혈관 상태가 좋게 만드는 음식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이라는 거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을 말을 하는 건데요. 포화지방 같이 상온에서 굳는 지방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고요. 불포화 지방 중에서 오메가3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들깨. 들깨가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오메가3 비율이 높은 특별한 식물이거든요. 들기름은 한 번 압착해서 짜서 만든 거기 때문에 들기름은 빠르게 소비를 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지 1개월 이내에 들기름을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요. 통들깨로 먹으면 더 좋아서 통들깨를 또 우리가 먹는다. 그래서 설탕을 뿌려가지고 한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또 너무 달게 먹으면 안 되고요. 통들깨를 물에 가볍게 씻어서 밥에다 넣어서 먹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오일 플링 개념으로 들기름을 이용을 해서 오메가3도 섭취할 겸 입 안에 그 생태계를 좋게 만들 겸 오일 풀링을 들기름으로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짚어드리면 일단 통들가의 아마씨 견과류 호두잣 같은 견과류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불포화 지방산 함유된 식물성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 네 가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은 그냥 단순히 열량을 소모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가지고 열량을 소모하는 거로다가 다이어트 효과를 내려 그러면 너무 많은 양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0분을 굉장히 빠르게 뛰어야 밥 한 공기 열량이 나온다든지. 근데 그렇게 그냥 1대1로 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운동을 할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이어트 목적으로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불어 넣어주고 세포 끝에까지 혈류를 늘려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겁니다. 항산화 물질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혈행을 한번 강력하게 한번 돌려주는 효과가 있고 말초 혈관 끝에까지 혈관을 열어서 온도를 한번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대사 물질들을 한번 씻어내는 효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운동은 단순히 열량을 소비하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한번 원활하게 한번 시동 걸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런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 다 피하고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음식들이 우리 생리적인 반응과는 먼 음식들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식을 피해야 됩니다. 밖에서 밥을 먹으면 설탕도 많이 쳐져 있고 달게 짜게 많이 먹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식 자체를 피해야 돼요.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회식 피하는 거 한 끼 정도는 도시락 식사를 하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좋은 식사를 한 끼 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하면서 조금 덜 좋은 식사를 한다. 밥은 현미밥으로 정옥류 밥으로 하고 초록색 채소 중심의 음식을 항상 곁에 두고 6장에서 7장 정도 채소를 꼭 먹어주고요.
나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끓이거나 찌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가공한 것도 물론 좋지만 들기름이나 이렇게 버무리 이런 생채소들을 나물로다가 먹는 방법들도 좋으니까요. 좋은 육류로 고르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은 식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서 심정지가 와버린 상황이면 그때는 진짜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이 됩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초기 증상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급성 심근경색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심근경색 환자들은 하루에도 2분, 3분 정도는 보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응급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날은 대여섯 분이 오기도 하거든요. 요즘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응급실에서 실제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 50대 이상에서 흉통이 있을 때 불안정 심근경색을 의심해라 라고 배웠는데요. 요즘은 40대 심근경색은 흔하고요. 간혹 가다가 30대 심근경색, 아주 드물게는 20대 심근경색까지 보고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혈관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거겠죠.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3개의 혈관 중에 하나, 이상이 좁아지다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전신에 있는 다른 혈관들도 다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예전에는 복부 CT나 머리 CT나 이런 거 찍어보면 석회화라 그래요. 혈관에 이렇게 때가 끼다 못해서 하얗게 석회화가 끼는 경우가 나이 65세, 70세 넘어야 그런 석회화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시면서 혈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 혈관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이 점점 내려오더니 이제 한 50대만 돼도 혈관이 막 하얗게 보입니다. 이제는 매번 다 환자들이 혈관들이 하얗게 나오니까 다 설명을 못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아졌고 그렇게 혈관들이 나쁜 상태로 지속이 된다는 거는 한마디로 환자들이 고혈압 인구도 많아지고 중성지방이나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지혈증 같은 게 많아가지고 혈관에 계속 때가 쌓이는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게 쌓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플라크가 팍 하고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완전히 막히는 상태가 오거나 부정맥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리에 있던 혈전 같은 게 아니면 심장 안에서 만들어진 혈전 피찌꺼이라는 피딱지라는 건데 요런 것들이 심장 혈관에 탁 박히게 되면 어레스트라고 하죠.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10%에서 30% 정도는 사망 확률이 있는 질환입니다. 시술 중에도 30%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서 심정지가 와버린 상황이면 그때는 진짜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이 됩니다. 1분 이후부터는 머리로 가는 혈류가 없기 때문에 뇌손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1분 이후부터 1분에 10%씩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분 지나서 누군가 발견을 해서 그때부터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거는 살릴 수 없는 뇌손상이 이미 비가역적으로 충분히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9 대원이 아무리 빨리 와도 5분에서 10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 사람이 바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그런 뇌손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나 직장 동료를 위해서나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은 모르지만 누군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술기 때문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연습해두고 자신있게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급성 심근경사에게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급성 심근경색의 도어2 발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목 혈관을 쓰거나 다리 혈관을 썼는데 다리 혈관으로 들어가서 발론이 좁아진 혈관을 열어주는 것까지를 최대 2시간으로 잡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2시간이 아니고 응급실 도착까지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내에 입이 또 신고가 되고 빨리 119에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적절한 응급실로 이송이 돼서 그 1시간이 소비가 되고 빨리 히스토리 해가지고 해당 과에 연락해가지고 시술 준비하면서 동시에 올라갈 준비 다 맞춰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시술 부지런히 하면 그래야 2시간 들어가는 거. 그 2시간 이후부터는 심장 근육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합병증도 있지만 두 번째는 심장혈관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괴사가 오면서 우리가 시술하려고 혈관 뚫다가 혈관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에 가능하나 빨리 뚫어줘야 그 뒤에 있는 조직들이 찢어지지가 않으면서 심장혈관을 뚫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협심증 상태일 때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심근경색이 와버리면 그때는 심장혈관이 완전히 이제 괴사가 된 거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손상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협심증이라는 거는 심장혈관이 50% 이상 좁아져서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가슴이 더 뻐근하게 아프고 요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1분 이내로 오는 게 협심증이고요. 그 1분이 아니라 5분 이상 지속이 되거나 이럴 때를 이제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불안정 협심증은 언제든지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 상태일 때 본인의 상태를 빨리 알고 조치를 취해서 심근경색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심근경색에 어떤 몇 가지 증상들, 초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초기 증상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흉통. 이 앞가슴이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코끼리가 짓누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거나 뻐개지는 것 같다고 표현하거나 이런 엄청나게 심한 흉통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심장혈관이 막히면서 그 밑에 있는 심장 근육이 괴사가 오면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인데요. 흉통이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은 환자군이 이제 50대 남성군이 제일 많고 제일 극명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죠. 더 나이가 많으면 당뇨 심하고 이러신 분들은 통증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당뇨발 같은 것도 생기는 것처럼 흉통도 잘 못 느낍니다. 즉 70세 드신 환자분이 가슴이 좀 뻐근해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찍어보니까 급성심근경색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50대 남성이었는데 생각나는 경우는 너무 극렬한 흉통을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났다. 심전도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왔고 그래가지고 시술을 준비를 하면서 중환자실을 치료받는 조치들 다 하고 약까지 다 먹고 준비 끝냈는데 올라가기 직전에 심장이 멈춰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이 부르르 떠는 심실세동 상황이 벌어졌고요. 즉시 환자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한 2, 3초 정도 경련을 하면서 머리로 피가 안 가니까 경련을 하면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의식이 없어지는데 CPR을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제세동기라고 하죠. 이렇게 전기 치는 거 드라마에서 좀 보셨을 겁니다. 환자가 다행히 깨어났어요. 마스크 치우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 안 좋다. 빨리 시술 들어가야 되겠다. 또 시술실에서 또 CPR 시술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술을 들어가서 살려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체했다라고 와서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을 진단받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가슴 아파요 하고 왔으면 우리가 딱 인지를 할 텐데 체해서 왔어요. 내진 윗배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하면 심근경색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서는 워낙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심전도를 루틴으로 찍기는 합니다만 심전도 찍는 시간이 아무래도 몇 초라도 늦겠죠. 그러면 심근경색이었네라고 심전도를 보고 확인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내가 고위험군이다. 이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심장혈관 사고로 사망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걸 앓고 있으신 분이 있거나 평소에 자기 식습관 생활 습관 안 좋거나 담배 피거나 술 다량 마시거나 비만 있으시거나 허리둘레가 85cm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은 요쪽 상복부, 여기 명치 쪽이 찌르듯이 아프거나 쪼이듯이 느낌이 나거나 이럴 때는 여기가 아픈 것과 동일시 해야 돼요. 단순히 체했을 느낌이 들더라도 가슴이 아픈 것처럼 생각을 하고 혹시 심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방사통이라는 게 잘 알려지신 분들도 있어요. 턱이나 아니면 왼쪽 팔 윗팔 쪽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같은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을 느끼는 거릴 수 있으니까 요런 증상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식은 녀석이 왔을 때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하면서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흡 곤란이 심해질 때도 심장의 원인일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피곤함도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힘이 빠지고 호흡 곤란 약간 있으면서 흉통이 있으면서 기운 없다. 이런 것도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하는 증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운 없다로 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심근경색 초기에 진단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부전이 오는데요. 심장 혈관이 제대로 못 짜주다 보니까 불안 증상이나 잠에서 자주 깨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이런 증상이 아니라 심근경색 이후의 증상일 수도 있다. 뭔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거나 이런 부정맥 증상이 있을 때에도 심전도를 찍어봐서 심리적인 원인과의 관련성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2-3개 이상 나타날 때는 내가 혹시 심근경색이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발 의자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움직여라. 우리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자동차 타고 출퇴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다리 써가지고 움직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철 타고 이동을 하셔서 출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하철 계단수가 엄청 많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차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의 계단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출근할 때 너무 바빠서 안 되면 퇴근할 때라도 계단을 이용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식사하고 나서 바로 책상에 앉는 거 금물입니다. 혈당 피크를 이루고 바로 또 식곤증 오고 이러죠. 또 그거 안 오게 하겠다고 또 커피 드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뜻한 햇볕 쬐면서 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햇볕 쬐는 것도 비타민 D 만드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걸읍시다. 이 이야기는 심장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인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약으로 증상을 미룰 뿐 진정한 치료는 식이와 운동에서 비롯됩니다. 최석재 원장의 말처럼 약은 임시 방편일 뿐이며 단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가공식품을 피하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 아보카도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이 단 1시간이라는 사실은 삶의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웁니다. 흉통, 호흡 곤란, 피로감 같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즉시 병원에 가는 용기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도 심근경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과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관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고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사를 실천하며 내 몸을 사랑하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셨나요?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습관이나 심장 건강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함께 걸으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